세종은 200~300년 앞서서 살았던 사람이다. 실패했지만 그런 정책이 있었다. 머리가 확실히 좋은 왕이었어요. 그래서 이 왕은 신하들을 봤을 때 이 신하가 할 수 있는 것은 여기서 여기까지다. 그리고 그게 통하지 않을 때는 빨리 바꾸는 것이 좋다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역사가 백승종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약 30여 권의 역사책을 썼죠. 여러 대학에서 근무했습니다. 국내의 여러 대학을 거쳤는데요. 외국에서는 독일에서 주로 했습니다. 보훔대학교, 베를린 자유대학교, 그리고 튜빙겐 대학교에서도 약 10년 동안 교수 생활을 했습니다. 세종은 보통 우리가 성군이라고도 하고 현왕이라고도 하죠. 그런데 그건 물론 대단히 과장된 표현입니다. 세상에 성군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 현왕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종도 많은 실수를 했고 실패를 했고 좌절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중요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종처럼 몸도 약하고 여러 가지 여건이 나쁜 가운데서 시간 업적을 그렇게 많이 낸 왕은 우리 역사에 없었다. 그런 점에서는 역시 최고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최고의 지도자였던 세종이 다스리던 시대는 사실 그 시대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굶어 죽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당연히. 왕에게 저항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틀에서 보면 그래도 조선이라고는 조선 500년의 기틀을 마련한 왕이었다. 특히는 조선을 우리가 유교 사회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조선의 유교적 문명화, 저는 그것을 성리학적 전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만 조선의 성리학적 전환이라고 하는 그야말로 초대형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시작한 왕이 세종이었다. 그렇게 평하고 싶습니다. 세종의 역할, 세종이 주안점을 뒀던 정책은 무엇일까요? 보통 세종에 관한 책은 크게 보면 두 갈래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세종이 한 건 무조건 다 잘됐다, 최고였다, 이런 극찬을 아끼지 않는 책들이 있고요. 그런 책들이 많은 독자를 가지고 있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아주 소수 책이지만 알려진 것보다는 아주 형편없었다 하는 그런 비판의 책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것은 새로운 이야기에 솔깃해하는 많은 독자들을 사로잡고 있죠. 그런데 저는 양쪽의 길이 아닌 제3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세종이 선택한 많은 길들은 사실은 굉장히 힘든 일이었고 그렇게 우리가 짐작하는 것처럼 큰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당대에는 그렇게 큰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 본다면 큰 성과를 냈다고 평가할 수 있는데요. 그것이 곧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세 글자로 압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부민이죠. 백성을 부유하게 만든다. 여기서 부자를 오해하면 안 됩니다. 굶어 죽지 않는 정도를 말하는 것이지 재벌을 만든다는 뜻은 아닙니다. 백성들이 굶주리지 않고 평안하게 일상생활을 유지하도록 한다. 이게 이제 세종의 경제정책의 핵심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만 하나는 정치를 위해서는 어진 관리를 등용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택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어진 사람을 고른다. 어진 사람을 제자리에 임용한다 하는 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끝으로는 유교화 정치였죠. 그의 그 문명화, 유교 문명화의 정치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삼강행실도로 압축이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유교적인 정책이 있었어요. 그런데 경제정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크게 보면 세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보면 세 가지예요. 하나는 실패한 정책입니다. 그 실패한 정책은 화폐 제도의 도입이었어요. 세종은 독서를 많이 했죠.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죠. 책을 통해서 유교 문명의 높은 수준을 실감했고 그래서 바로 그 기준을 가지고 그가 책에서 얻은 그 높은 문명의 기준을 가지고 한국 사회를 그 수준으로 끌어올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려고 생각해 보니까 화폐의 필요성, 화폐의 편리함, 화폐를 통해서 백성들이 부를 교환하고 서로 부자가 될 수 있고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데 주목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력을 기울여서 화폐 정책을 실시하죠. 그러나 그것은 보기 좋게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세종이 시도한 그런 화폐의 도입이라고 하는 것은 당대에는 실패했어도 200~300년이 지난 다음에 17세기 이르면 드디어 한국 사회도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동전이 유입이 되면서 화폐 경제 체제가 시작이 됩니다. 세종은 200~300년 앞서서 살았던 사람이다. 실패했지만 그런 정책이 있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것은 이제 공법의 도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법. 공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세금 제도입니다. 본래 우리나라에서 세금은 농사를 짓고 수확량을 가늠해가지고 수확량이 많으면 세금을 좀 많이 거두고 적으면 조금 받는 답험 손실제라고 하는 제도를 썼어요. 겉으로 보기엔 아주 그럴듯하죠. 답험이란 말은 실제로 답사를 하고 실제로 점검을 한다는 뜻입니다. 많은가, 수확량이 많은가 적은가를 실제로 답사해서 세금을 매긴다. 이것이 이제 고려 후기부터 도입된 제도였습니다. 그 이전은 어땠는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제도에 대해서 농민들이 매우 불만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실제 조사를 하러 온 분들이 철저하게 조사를 하지도 않았고 뇌물에 의해서 결정하는, 또 세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깎아주고 세력이 없는 백성들에게는 덤터기를 씌우는 그런 부조리한 현실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제도를 매우 반대했던 거죠. 아무도 그걸 감히 쉽게 뜯어고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세종은 백성을 위해서라면, 민본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라면 세금 제도를 바로 잡아야 한다. 그래서 오랜 시간에 걸쳐서 실험도 하고 심지어 여론조사도 하고 또 반대가 있으면 또 끝장 토론도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교과서에서 배워서 중고등학교 교과서에서 배워서 아시는 것처럼 전분 6등, 연분 9등이라고 하는, 즉 토질에 따라서 6등급으로 평가하고 그리고 그의 수학에 따라서 9등급으로 평가하는 세제를 만들죠. 그런데 사실 이것도 실패한 것입니다. 그 제도가 오래되지는 못했습니다. 지속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번거롭죠. 그래서 이제 조선 후기가 되면 그 제도는 사실상 완전히 폐지되고 마는데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기서 우리가 놓칠 수 없는 중요한 것은 세종이 그렇게 세심하게 어떻게 하면은 백성들을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국가의 재정을 안정시키면서도 백성들에게 불평, 불만을 사지 않고 그들이 일하는 보람을 느낄 수 있게 할까 하는 데에 초점을 맞췄다는 그 점입니다. 그 세금 제도가 성공했다고요?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보인 그런 열성, 그가 보인 그런 말하자면 결론을 얻어가는 그런 과정은 매우 훌륭했다. 이런 평가를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것은 꼭 경제적인 정책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결과적으로는 조선의 경제에 크게 기여한 것인데요. 그것이 바로 사민정책입니다. 사민정책. 사민정책이란 사실 우리나라의 남부지방에는 세종당대에도 말하자면 당시 생산력 수준에서 본다면 인구가 과잉되어 있었습니다. 반면에 북부지방, 특히 함경도 지방, 함경남북도 그리고 평안북도 지방은 사실상 여진족들이 우글거리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선의 안전을 위해서 여진족들을 압록강과 두만강 밖으로 세종은 몰아내는데요. 그 몰아낸 다음에 그 땅에 누군가 우리 백성이 살아야 지켜질 거 아니겠습니까? 또 그렇게 새로운 땅을 얻어서 거기서 경작을 하고 사람들이 평화롭게 잘 살게 되면 말하자면 요즘식으로 하면 GDP가 올라갈 거 아닙니까? 세수가 확장될 거 아닙니까? 인구 문제가 해결되고 지역 균형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사민 정책이었습니다. 이것도 무지무지하게 강한 반대를 받았습니다. 그런 대단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세종은 확신을 가지고 이 정책을 밀어붙이고 그 세종의 후계자들이 이 정책을 끊임없이 지속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성종 때쯤 되면 우리나라는, 우리 조선은 그야말로 세수가 넘쳐나는 나라의 곳간에 여유분이 상당히 비축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는 단기적으로는 매우 큰 저항에 부딪혀서도 장기적으로 보면 매우 훌륭한 정책이었다. 정치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백성이 나라의 근본이다. 이건 사실 세종 혼자의 생각은 아니죠. 유교 고전에 나와 있는 것이고 삼국시대부터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다 아시던 내용입니다. 세종의 차이점은 어디냐면 세종은 책에 나온 것을 현실 속에서 구현하고자 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그는 매우 이상이 높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이상을 펼칠 때에 많은 반대가 있다는 것도 세종은 경험을 통해서도 알았고
그가 읽은 독서의 경험을 통해서도 짐작할 수 있는 거였죠. 그걸 넘어가는데 세종은 결국 초점을 맞추게 되는데 그것도 여러 가지 전략이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여기서 간단하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뭐겠습니까, 여러분? 백성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능력이 있는 관리를 뽑는 거죠. 양성하는 거죠. 그러려면 과거 제도를 합리적으로 바꿔야 되죠. 선발 과정을, 채점 과정을 투명하게 해야 되죠. 또 전국 어디에서나 훌륭한 내용의 책을 높은 수준으로 쉽게 무료로 교육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되죠. 그런 저변을 만드는데 세종은 성공했다. 그것이 이제 세종시대가 잘 나가게 된 하나의 이유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싱크탱크가 필요한 거죠. 모든 것을 왕이 혼자 알아서 할 수 없으니까 그걸 누군가는 전략적으로 그 과제를 깊이 연구하고 또 그냥 단순히 연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풍부한 자료를 가지고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훌륭한 정책을 개발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세종은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집현전을 만들어서 오랫동안 집현전을 지원합니다. 이 집현전도 세종시대 30년 동안 성격이 바뀌어가긴 합니다. 처음에는 말하자면 국책연구기관으로서 출발을 하고 중간에 가면은 그 기관 출신들이 이제 성장해가지고 왕의 중요한 참모가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단계에 가면 그 집현전이 일종의 언론기관으로 변해가지고 주로 세종이 하는 일을 주로 반대하는 역할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데서도 알 수 있다시피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집현전은 이렇다 하는 것은 맞기도 하지만 사실은 자세히 보면 아주 틀린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은 집현전의 운영을 통해서 세종은 중요한 정책들을 개발하기도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정책이 과연 타당한지를 점검하는 그런 일들도 했다 하는 것이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이게 이제 아주 세종다운 일인데요. 첫 번째 제도적인 것은 한 번 만들어진 제도는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으니까 세종 때에만 그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고 상당 기간 그 효과를 낼 수 있는 거잖아요. 집현전의 경우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세종 시대에도 앞이 다르고 뒤가 다른 효과를 냈다 하는 것인데 세 번째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세종이 관리를 선발하고 관리를 승진시킬 적에 근무평가를 대단히 엄하게 했고 근무평가가 굉장히 엄정했어요. 뿐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세종은 무엇보다도 훌륭한 관리는 지방관으로서 업적을 낸 사람이어야 한다는 원칙을 매우 중시했어요. 그래서 지방에 가서 말하자면 요즘으로 따지면 지방자치단체죠. 거기서 자기가 60개월 동안 훌륭한 업적을 냈느냐, 중간에 힘들어서 도망온 사람은 절대 안 된다. 또 그런 임무를 받았을 때 여건이 나쁘다 하더라도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한 사람은 안 된다 하는 그런 말하자면 철저하게 초기 단계에서 말하자면 중견 관리가 되기 이전에 대단히 어려운 관문을 통과하도록 모든 관리들이 그 길을 걸어가도록 거기서 잘 선발된 그런 인원들을 가지고 국가의 주요 관리로 삼았기 때문에 세종 때에는 매우 다른 임금 때와는 달리 모든 정책이 잘 운영될 수 있었다. 이것이 이제 세종의 정치적 성과의 큰 기둥이 되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세종이 사실 가장 역점을 뒀던 것은 문화입니다. 경제도 중요하고 정치도 중요하지만 문화적인 면에서의 변화가 세종에겐 제일 중요했죠. 왜냐하면 세종은 기본적으로는 성리학자니까요. 그는 유학자니까요. 그는 이념에 따라서 정치를 하고 이념을 통해서 인간 존재의 의미를 발견하는 그런 인물이었죠. 그는 철학적인 인물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한국 사회가 유교화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유교화될 수 있도록 바탕을 마련하기 위해서 여러 정책을 쓰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제가 문화라고 말씀드릴 때는 꼭 성리학에만 국한하지 않고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문화까지를 포함해서 말씀드린다면 크게 세 가지를 역시 말씀드리겠어요. 하나는 뭐냐면 사실 세종 때 보니까 당시에 사서삼경을 깊이 연구해서 이해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대개 알고는 있었지만 다 대강밖에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공을 뚜렷이 할 수 있도록 사서삼경에 도대체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그걸 부정확하게 아니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공부를 철저하게 시키는 데에 초점을 맞추기도 했고요. 그게 하나고요. 두 번째로는 알면 뭐합니까? 실천에 옮겨야지. 그 실천에 옮긴다는 점에서 유교적인 덕목이죠. 우리가 보통 삼강오륜이라고 하잖아요. 크게 보면 가족 내부의 관계와 가족
외부의 관계죠. 그러니까 부부의 관계, 또 부모 자식의 관계, 그다음에 형제들의 관계, 이것이 아주 도덕적이어야 되겠다. 그다음에 이제 밖으로 나가면은 친구들과의 관계, 연장자와 연소자의 관계, 이 관계가 매우 조화롭고 합리적이고 따뜻해야 되겠다. 여기에 초점을 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삼강행실도라고 하는 것을 만들죠. 임금에 대해서는 충성을 다하고, 그리고 집안에서는 효성을 다하거나 배우자에 대한 의리를 잘 지키거나, 그 다음에 친구들 가운데도 서로 사랑하고 돕고 이웃을 잘 보살피는 그런 사람들을 장려하고 표창하고, 심지어 그런 사람들 찾아내서 벼슬도 주고, 또 중국의 그런 예는 많이 알려져 있지만 우리나라의 그런 효자나 충신이나 연료는 별로 조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조사해 가지고 기록하고, 또 사람들이 그걸 글로만 알려주면 실감이 나지 않기 때문에 사파를 잘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상당한 힘을 쏟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제가 이제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의학이죠. 의학과 약학 분야에 세종은 굉장히 힘을 쏟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농사를 열심히 지어도, 아무리 세금을 공정하게 거두어도 전염병이 휩쓸고 지나갈 적에 대책이 없이 그냥 죽어버린다면, 그냥 다 아는 병인데도 치료를 못하고 오랫동안 누워있게 된다면 그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런데 사실 세종 때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의 의학자들이, 우리나라의 약학자들이,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한의사들이 우리 국민을 위해서 만든 의학서적이나 약학서적이 단 한 권도 없었어요. 단 한 권도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농사를 어떻게 지을까 하는 그런 방법을 우리가 쓴 것도 한 권도 없었어요. 세종은 그런 문제를 굉장히 심각한 자신의 과제라고 받아들이고 이 문제를 하나씩 해결하죠. 그래서 결국 여기서 제가 길게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아주 훌륭한 약학서적, 약재에 관한 서적을 만들어내고, 또 의술에 관한 책도 만들어서 그런 책들이 우리나라에서만 널리 사용된 게 아니고 결국은 주변 나라에서도 평가를 받는 훌륭한 업적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점에서 세종이 시행한 정책들이 부분적으로는 실패했지만, 단기적으로는 실패했지만, 또 많은 저항에 직면했지만 오늘날 우리가 보기에는 매우 훌륭한 성과였다 하는 평가를 하게 되는 거죠. 세종과 신하들의 관계도 대단히 사실은 다각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착각하기 쉽죠. 그렇게 훌륭한 왕이 다스리면 누구나 말을 잘 들을 것 같아. 그 정도로 유식하고 그렇게 백성을 진심으로 아끼는 왕이 타이른다면 말을 다 들을 것 같아.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세종시대의 신하들 중에도 세종을 이용해 먹은 신하들도 있고요. 또 세종을 배신한 신하들도 있고요. 세종의 말을 앞에서만 들은 신하들도 있고요. 여러 종류의 신하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세종은 그런 신하들을 어떻게 관리했느냐 하는 것이 이제 큰 문제인데요. 자세한 것은 제가 쓴 책 세종의 선택을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역시 여기서도 저는 세 가지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너무 많은 예를 들면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세종은 황희라고 하는 정승, 정인승이 황희만은 아니었습니다만 대표적으로는 황희와 같은 정승을 활용해서 자신의 전략을 구사했다. 전략이라고 제가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 황희라고 하는 정승과 세종은 콤비가 아주 잘 맞았습니다. 조화가 잘 됐는데요, 그것은 서로 뜻이 통했기 때문은 아닙니다, 여러분. 통하는 점도 있지만 아주 근본적으로는 달랐습니다. 세종은 새 것을 좋아합니다. 세종은 과감한 제도 개혁을 꿈꿉니다. 하지만 사실은 우유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성격적으로 보면. 그런데 황희는 어떠냐면 아주 보수적인 인물입니다. 그래서 세종이 뭘 바꾸자, 고치자 하면 일단 반대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핑계를 대서 반대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 반대가 세종에게는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황희의 반대 능선을 넘어갈 때마다 정책은 훨씬 다듬어지고 훨씬 더 현실적이 되어가는 거죠.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황희의 정말 좋은 점은 뭐냐면, 근본적으로 황희는 세종의 착한 의지, 선한 의지를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보기에 안 될 것 같아도, 자기가 보기에 말이 안 되는 것 같아도 세종이 진심으로 어떤 정책을 원한다고 생각하면 그때는 황희는 마음을 바꿉니다. 세종의 정책을 다른 신하들에게 설득하는 데 앞장섭니다. 그러니까 결국 황희라고 하는 일종의 시금석이죠.
시금석이기도 하고 든든한 뒷배가 있었기 때문에 세종이 많은 정책을 펼 수 있었다. 그다음 이제 두 번째로는요, 세종에게는 안숭선과 같은 신하들도 있었다. 그러니까 안숭선이라고 하는 인물은 보통은 잘 모르죠. 안숭선이라고 하는 인물은 대단히 재주가 뛰어나고 특히 이 안숭선은 사무 처리 능력이 굉장히 빠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다 옳았다, 글렀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일단 이 사람은 문제를 빨리 푸는 사람이에요. 대단히 빠른 속도로 푸는 사람이에요. 세종은 안숭선의 가치에 주목하고 그 안숭선을 여러모로 활용을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세종이 펴는 정책 중에는 당대의 신하들의 기준에 통과되지 못하는 잘못된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세종은 사실 대단히 공정을 추구하는 것 같았으면서도 친인척 문제에 대해서 매우 흐렸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억지 주장을 많이 했죠. 그러니까 자기에게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많은 혜택을 주고 그 사람들의 잘못은 두둔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세종이 노골적으로 신하들에게 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때마다 세종은 안숭선에게 부탁했습니다. 안숭선, 그대가 누구누구를 찾아가서 좀 대신 설득해달라. 그대가 누구누구를 찾아가서 왕이 이걸 진짜로 원하고 있다는 뜻을 잘 알려서 답을 받아와라. 이런 식으로 메신저를 사용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세종은 전공법으로만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고 사실은 그런 비선을 통해서 문제를 풀 줄도 알았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비선 실세가 되어가지고 안숭선 같은 사람은 나중에 도승지 자리에서 쫓겨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세종은 스위치를 잘한다 하는 점도 알아야 돼요. 세종은 머리가 확실히 좋은 왕이었어요. 그래서 이 왕은 신하들을 봤을 적에 이 신하가 할 수 있는 것은 여기서 여기까지다. 그리고 그게 통하지 않을 때는 빨리 바꾸는 것이 좋다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예를 들어보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안숭선의 경우도 비선 실세로 쓰다가 무리가 생기니까 바꿨잖아요. 그런데 그 안숭선을 추락시킨 사람이, 안숭선을 끌어내린 사람이 사실은 김종서였어요. 김종서는 여러분이 되게 알고 있을 겁니다. 무관으로 알고 있죠.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김종서는 문과 급제자이고 키가 아주 작고 칼이나 활을 잘 다룰 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그를 무관으로 생각하냐면 그이가 여진족이 들끓는 사군 육진이죠. 특히 육진 지역으로 가서 여진족을 무찌르는데 큰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김종서는 활이나 칼을 가지고 여진족을 다루는 건 아니고요. 김종서는 아주 대담하고 김종서는 아주 깐깐하고 김종서는 아주 철저한 그런 신하였거든요. 그래서 세종이 함경도로 보내서 여진족을 누르는데 그를 크게 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함경도 지역에서 여진족들도 김종서에 대해서 큰 불만을 가졌 것은 물론이고 우리 백성들도 김종서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김종서는 인기가 없는 관리였던 것입니다. 너무 깐깐했으니까요. 그래서 세종은 김종서가 이제 더 이상은 함경도에서 효과를 낼 수 없다.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한다면 바로 서울로 데려옵니다. 바로 서울로 데려와서 중앙에서 큰 역할을 하면서 저쪽에서 일어나는 함경도에서 일어나는 일을 뒤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평가하고 후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할을 바꿔줍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세종은 적재적소에 사람을 배치할 줄 아는 그런 해안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평가를 우리가 하겠습니다. 세종이 백성을 대하는 기본적인 입장은 크게 보면은 두 가지 상반된 입장이죠. 하나는 이건 이제 유교 경전에서 나온 것이고 또 유교 경전뿐만 아니라 유교적 가치를 가지고 쓴 중국의 많은 역사책들을 세종은 읽었죠. 그러니까 단순히 읽은 것이 아니고 사실상 당대의 수준에서는 15세기 초반의 수준에서는 세종은 중국 역사의 가장 정통한 인물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종은 그가 사랑한 집현전 출신의 여러 학자들과 함께 자치통감훈의라고 하는 책을 만듭니다. 그 책의 최종 교정교열을 세종이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치통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송나라 때 유명한 학자가 집필한 중국의 역사책인데요. 그렇게 이제 세종은 중국의 역사에 아주 정통했다. 중국의 많은 제도, 많은 인물, 많은 지명, 많은 사건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전의 지식과 역사적인 지식을 통해서 세종이 확신한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임금은 누구를 위해서 있는가 하는 그 질문입니다. 그 질문 앞에 섰을 때 세종은 임금이 임금인 것은 백성의 뜻을 헤아려서 백성의 뜻이 곧 하늘의 뜻이니까 하늘의 뜻, 백성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왕의 사명이다. 그러니까 그 백성이라고 하는 건 그 자체가 대단히 신령한 존재다 하는 것이 이제 백성에 대한 세종의 한 가지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생각은 뭐냐면 현실적으로 백성은 어떻습니까? 백성은 요즘 말로 하면은 그 백성도 여러 종류가 있지만 가장 세종이 관심을 갖게 되는 백성이란 사회적 약자죠. 사회적 약자라고 하는 것은 보호해 주지 않으면 하루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먹여주지 않으면, 입혀주지 않으면, 가르쳐주지 않으면, 지켜주지 않으면 그야말로 그들은 죽음으로 내몰리는 그런 존재이다라는 거죠. 백성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이중성, 한편으로는 가장 약한 자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러나 무엇보다도 강한 의지의 표현이기도 한 이 백성. 그 백성들의 삶을 보살핀다고 하는 것은 부자들의 이익이 되는 것이나 살살 들어줘가지고 세금이나 적당히 거두어서 편안하게 먹고 사는 것이 왕이다. 이런 생각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부자들과의 대립이 어쩔 수 없는 것이죠. 다만 그 부자들과의 대립을 무슨 계급투쟁과 같은 그런 방식으로 가지 않고 많은 이익을 지켜주면서도 근본적으로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책임을 그들도 나누어서 질 수 있도록 그렇게 계몽하는 것이 왕의 일이라고 생각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누구나가 다 잘 아는 두 가지 정책이 있죠. 하나는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이제 약자 중에서도 제일 약자인 여성 노비들이죠. 관가에 속한 여성 노비들에게 출산 휴가를 100일씩 지급했다. 그게 출산 전부터 시작해서 출산 후까지 이르는. 그리고 단순히 그 여성에게만 휴가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여성의 배우자에게도 휴가를 줌으로써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가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도록. 왜냐하면 그게 종이라 하더라도 결국은 사람이고 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뜻을 세상에 실현하는 그런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걸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다는 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요, 그 이제 백성들의 삶을 지키는 하나의 방식 중에서 아까 제가 의술과 약이죠. 약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세종은 여의라고 하는 여자 의사를 양성하거든요. 그러니까 여성의 진료는 여성 의사에게, 그리고 그 여성 의사, 여의는 남성 의사보다 수준이 낮은 그런 형편없는 그런 의사가 아니고 직접 한문 원전을 공부해서 중국의 의학 서적을 이해하는 그런 훌륭한 의사가 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을 해가지고 그렇게까지 키웠어요. 그런데 사실 그 이야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한편으로는 매우 현대적으로 들리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의외의 측면도 있어요. 세종이 여성에게 여성 환자를 돌보도록 한 것은 바로 그의 유교적 사고 때문이었어요. 남성이 결코 여성의 몸을 손대서는 안 된다. 그런데 몸을 주무르지 않고 진료를 할 수는 없으니까 여성도 진료를 받아야 될 건 당연한 사실이고, 그래서 이제 여성 의사를 키우게 된 거죠. 동기까지 알고 보면 좀 싱거울 수 있지만은, 그러나 어쨌든 세종의 그 마음, 남성만 치료의 대상이 아니다. 여성도 진료의 대상이다. 아이들도 진료의 대상이다. 세종에게는 깊이 뿌리내려 있었다. 다른 많은 왕들은 말로만 유교의 덕행을 들먹였지 실제 실천에 가게 되면 그들은 그들이고 나는 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세종은 매우 특권적인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본분이 가난하고 약한 백성을 돌보는 데 있다는 점을 잊지 않았다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한데요. 그것은 어쩌면 그의 불교적인 사유와도 관계가 깊을 수 있습니다. 꼭 성리학과만 관계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종은 성리학자이기도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매우 독실한 불교 신자였거든요. 그런 점들이 이제 하나가 되어서 그렇게 백성들에게 따뜻한 정치를 펴고자 하는 인물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백성들의 억울함을 느끼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세종이 사실 굉장히 힘쓴 구체적인 분야도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한글을 만든 거죠. 한글을 창제해서 그 한글을 통해서 세종은 법정 문서도 백성들이 한글로 자신의 뜻을, 자신의 처지를 변론하고 자신의 뜻을 문서로 작성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쉽게도 한글을 만들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세종이 세상을 떠났죠. 안타까운 일이죠. 세종은 사실 여러 가지 점에서 현대적이기도 하죠. 오늘날의 현대성을 그대로 가진 것은 아닙니다만 그가 거둔 성과들이 현대에 와서도 훌륭한 평가를 받는, 또 우리가 그렇게 평가해야 된다는 점에서 이제 현대성이 있는 것인데요. 하나는 한글이죠. 그 한글을 세종이 만든 근본 동기는 여러분이 다 아시잖아요. 교육을 받지 못한 일반 백성들도 자기가 뜻하는 바를 충분히 표현할 수 있도록, 문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 한글이 필요하다, 이렇게 세종은 강조했던 것이고, 또 그렇게 일반 사람들도 쉽게 배워서 스승이 없이도 배울 수 있는 글자를 만들려고 애쓰다 보니까 결국 세종이 만든 글자는 문자의 역사에서 보면은, 세계 문자의 역사에서 보면 가장 최신의 문자이죠. 말하자면 최신판인 겁니다. 말하자면 이거는 스마트폰인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만들어진 문자하고는 기본적으로 다르죠. 왜냐하면 세종이 문자를 만들 때는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는 문자의 기본 원리들을 다 참고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가장 훌륭한 문자가 된 거죠. 그래서 사실 아주 현대적이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한글이 없었다면 우리가 IT 선도국가가 될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했을 겁니다. 만약에 한글이 아주 입력부터가 굉장히 복잡한 그런 글이었다고 한다면은 IT 문화하고 잘 맞지 않았겠죠. 또 다른 한편으로 세종은 한글을 만들 적에 근본 배경이 공교육을 누구에게나 시행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 속에서 만든 거거든요. 한문이 있는데 왜 한글이 따로 필요한가? 그것은 결국 유교 고전에서 말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은 평민 이상을 말하는 거죠. 8살 이상이 되면은 교육을 받아야 된다. 받을 수 있게 되어야 한다. 그러려면은 한문을 가지고 되겠는가? 안 된다. 그런, 말하자면 강한 목적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모두가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글을 쓰게 되면 사람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글을 읽게 되면 그 사람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세종이 한글을 창제했으니까 이런 건 대단히 현대적이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무기입니다. 무기. 세종은 무기 개발에도 굉장히 많은 정성을 쏟았죠. 특히 그 당시 표현으로는 총포입니다. 오늘날로 보면 이제 오늘날의 총은 아니죠. 화약을 이용해서 화살을 쏘는 그런 무기가 대부분이었는데, 거기에도 보면 이유가 있거든요. 세종이 화약에 굉장한 매력을 느끼고 화약 무기 개발하는데 많은 돈을 아끼지 않고 정성을 들인 것은 뭐냐? 활이나 칼이나 창은 개인 기술이 뛰어나야 돼요. 그런데 우리 백성이 모두가 다 활을 잘 쏘고 창을 잘 쓰고 칼을 잘 써가지고 여진족을 상대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백성은 기본적으로 농사를 지어야 하니까요. 그러면 이 백성들이 쉽게 배울 수 있는 무기이면서도 파괴력이 있는 그런 것이 무엇이 있을까? 그렇다면 이거는 개인 기술이 아니라 무기 자체가 달라져야 한다 하는 생각을 세종은 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주 오늘날 사람들은 세종 때 만든 신기전 같은 것을 두고서 이거야말로 로켓포 비슷한 거 아니야? 라는 말을 할 정도죠. 그렇듯이 세종은 개인의 어떤 오랜 수련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도달할 수 있고 대다수 사람들은 도달할 수 없는 그런 기술에 집착하기보다는 표준화된 무기를 생산해서 짧은 시간에 배워도 효과적으로 적을 제압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선택했다는 점에서도 대단히 현대적이죠. 그 다음에 세종은 이제 세 번째입니다만 그 표준화라고 하는 것에 굉장히 중요성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도량형 같은 것을 통일하잖아요. 그리고 그 도량형을 통일하는데, 도량형이라는 것은 길이를 재는 것, 또 면적을 재는 것, 입체의 부피를 재는 것이 도량형 아닙니까? 그런 그 도량형이 정확해야만 세상의 거래가 공정하고 국가와 백성들 사이에서도 역시 조세를 거둘 적에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즉 가치를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규격화, 표준화에 세종은 많은 신경을 썼고, 그것이 결국은 음악의 세계에까지도 영향을 줬다. 음률을 정하는데도 표준음을 잡고 그 표준음을 어떻게 부피를 얼마나 바꿨을 적에 길이를 얼마나
달리했을 적에, 크기를 얼마나 달리했을 적에 악기에서 나는 소리가 달라지는가, 이런 것까지도 신경을 쓸 정도로 대단히 과학적이고 객관적이고 현대적인 사유를 세종이 했다. 이런 점은 이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강조할 필요가 있죠. 물론 그것도 속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주 현대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그 안에는 우리가 보기에는 중세적인 사유가 묻어 있죠. 뭐 음양이니 오행이니 하는 것들은 우리로서는 동의하기 어려운 것들 아닙니까? 또 그가 그렇게 많은 천문 기술, 천문 과학에 정성을 쏟았지만 그 배경에는 사실 과학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배경을 파헤쳐 보면 거기에는 점성술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적이라고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만하면 그래도 현대적인 의미가 있다. 세종이라고 하는 임금은 우리는 오늘날 임금으로서라기보다는 세종이라고 하는 지식인, 세종이라고 하는 시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세종이라고 하는 인물은 대단히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그리고 균형 잡힌 사고를 할 줄 알았다. 그리고 세종이라고 하는 인간은 시대의 험난한 과제 앞에서 움츠리지 않았다. 그는 과감한 개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고, 그는 혼자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기보다는 훌륭한 친구들과 함께, 훌륭한 지원자들과 함께, 훌륭한 동지들과 함께 문제를 넘어가려고 했고,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술을 알고 있었다. 또 그러한 전략의 가치를 충분히 이해할 줄 알았다 하는 점에서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세종같이 훌륭한 대통령이 있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하지만 세종 같은 대통령이 있는 걸 제가 반대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우리는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종을 꼭 지도자로서만 보기보다는 세종을 한 사람의 시민이라고 생각했을 적에 그 사람도 아버지이기도 하고 아들이기도 하고 회사의 하급 직원이기도 하고 나중에는 자라서 CEO가 되기도 하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런 세종으로 봤을 적에 그 세종은 무엇보다도 신념이 있는 인물이었다는 것이죠.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돼. 그리고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반드시 있어. 반대가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함께 넘어갈 수 있는 일이야 라고 하는 그런 신념의 인간이었고, 그러한 세종의 신념에 기초가 되었던 것은 무엇일까? 저는 두 가지인데요. 그 두 가지를 우리도 함께 공부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 하나는 바로 세종은 그 자신이 대단한 역사광이었다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역사를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 역사를 통해서 신념이 있는 인간들이 많은 일들을 어려움 속에서도 해내는 것을 보았고, 그럴수록 그런 사례를 알면 알수록 자기도 어려운 시대적인 과제를 포기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다는 점에서 역사책을 우리도 좀 열심히 읽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다 더 근본적인데, 세종의 가치를 형성한 것은 역시 그의 철학적 판단, 철학적 토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에게는 즉 백성이 하늘이다라고 하는 그런 신념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사람과 하늘은, 즉 인간과 자연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라고 하는 그런 유교적인 가치에 대한 동의가 있었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유교에 동의할 필요는 없죠. 유교에 동의할 필요는 없지만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바쁘게 살아가고 기능적으로만 모든 문제를 바라봅니다. 돈만 벌면 다 되는 걸로 생각할 때가 많은 거죠. 건강만 하면 되는 줄로 알 때가 많은 거죠. 그게 틀린 건 아니죠. 그러나 좀 뭔가 허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산다는 건 도대체 어떠한 신념을 가지고 있기에 살아야 되는 것인가?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는 무엇인가? 그 가치는 우리 각자가 찾아내야 할 가치이기 때문에 저는 저 나름으로 생각하는 가치가 있습니다만 따로 강조하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본다면은 역사뿐만 아니라 교양이 되는 어떤 철학, 전공을 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런 인간의 가치에 관한 생각들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옳지 않겠나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